방금 소개받은 AI 빅데이터 사업본부의 최준기라고 합니다. 저는 어, 일단 제 소개서부터 우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은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그중에서 음성 인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에트리라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KT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개발직을 좀 하다가 신사업 업무를 좀 지금 하고 있고 흘러 지금은 KT AIDX 융합사업 부문의 AI 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기가 진입 플랫폼. 대개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만약에 10분이 계시다. 그럼 한두 분 정도는 대개 KT 기가 진입을 쓰고 계실 텐데요. 그 뒤에 들어가는 기가 진입 플랫폼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KT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최근에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AICC, AI 컨택 센터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결합, 판매, 유통 사업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번 콜로키움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KT 그룹 내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 오피스 역할을 오피서는 저희 KT의 치프 데이터 오피서는 KT AIDX 융합사업 부문장님이시고요. 실제로 어떤 실무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 개발자였고 지금은 신사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KT의 AI 빅데이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경천동지할 만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KT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외부 B2B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인공지능 그러면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뭐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우측 아래에 있는 하얀색 글씨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인공지능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사람과 같은 기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한테는 좀 있었었죠. 근데 최근에 본 정의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정의가 하나 있는 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그런 정의를 봤습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하는가를 돌아보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차츰차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예. 인공지능은 현재 어,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4차 산업은 ICT 융합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ICT 기술 때문에 발전한 게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5G, AI, IoT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 가지고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빨리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제 경력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AI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번 AI를 한번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2006년도쯤인가 보니까 AI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제가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구글이 다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2006년에 AI를 잠깐 떠났었다가 그랬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2006년만 하더라도 알파고 이전이죠. 알파고 이전의 세대였었고 그 알파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알파고에서 나오는 게 딥러닝이라는 방법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근데 그 딥러닝 이전과 이후로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가 갈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1950년대서부터 좀 있었었어요. 60년대도 열심히 연구를 했었었고
60년대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잘 안 됐었고 그러다가 딥러닝이라는 게 2008년도 논문이 나오고 뭐 왓슨 나오고 알파고 나오고 알렉사 나오고 막 그랬었었는데 사실 딥러닝의 지금은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기술인데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컴퓨터의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면서 지금 도저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딥러닝의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좀 많고 여러 가지의 그 성능이 무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보통 인공지능의 기술이다 그러면은 일단 얘가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인지 기능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잘 인식되었던 것처럼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OCR을 한다든지 사물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레코그니션의 기능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 인고 뭐 그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되는 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의 컴퓨터 그래픽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컴퓨터와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었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인공지능 가지고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한글도 조만간 이제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라는 걸 가지고 시연을 몇 번 보였었었고 저희 KT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이퍼클로바나 GPT-3라는 대용량 언어 모델한테 2023년도 인천연구원의 내년도 계획을 짜줘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문장이 딱 나옵니다. 문석 하나가 탁 튀어나오고 물론 내용은 엉망진창이죠. 내용은 엉망진창인데 얼핏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이게 그럴 법한데?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처럼 바이오라든지 신약 개발에도 AI가 많이 쓰입니다.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단백질 구조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라든지 이런 화합물의 변형을 막 다르게 만들어서 그게 의미 있는 화합물이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사실 신약 개발의 절차였었는데 지금 컴퓨터 가지고 신약 그 분자 구조식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그 중에서 효과적인 분자 구조를 찾아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생물학과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약 만드는 것도 너희들 그렇게 빡시게 정말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실험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 돌리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생물과 친구들이 야, 그게 너무 어려운 게 해운대에서 바늘 찾기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가지고 해운대에서 바늘 찾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찾기라든지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사진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실제로 가졌었던 어, 프라이빗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 안에는 뭐 마켓컬리 CTO도 있고 배달의 민족 대표도 있고 뭐 그런데 하이퍼클럽을 만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맥주를 잘 마시고 잘 놀다가 그날 밤에 이 중에 한 명이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그 오픈 AI에서 만든 달리라는 계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심심해서 키워드를 넣은 게 40대 고등학교 미니멀 아트 맥주 모임이라고 했더니 가장 좌상단에 그림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냥 그림을 컴퓨터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단톡방에다 올려놨길래 야 그래? 그러면 40대를 갖다 60대로 고쳐봐 라고 한 게 우상단의 그림이에요. 오 대단하잖아요. 그럼 좋아. 맥주 모임 말고 와인 모임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40대 와인 모임이 좌하단의 그림이고 60대 와인 모임이 우하단의 그림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그리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럼 더 놀래가지고 그러면 신선식품을 아침마다 만들어주는 새벽 배송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그런 키워드만 줬을 때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말은 틀렸죠. 근데 말은 틀리고 근데 이런 그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키워드만 이게 잘 집어넣으면은 이런 이미지나 자기네 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컬러풀하게 만들어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걸 그냥 컴퓨터가 그리는 것이고요. 이걸 이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 그림의 저작권은 오픈 AI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쓰시면 큰일 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계속 굳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그림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이너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때려넣고 만장 만들려고 한 다음에 그중에 좋은 거 골라서 사람 디자이너가 베리치고 그다음에 임프루브 시키면 끝입니다. 지금 이제는 약간 티핑 포인트를 벗어난 것 같고 도큐멘트도 문서도 콘텐츠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고 사람 얼굴 만들어 달라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면 이런 AI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산업에다가 집어넣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가 AI 기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단위 서비스에 인간 관여도가 적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실패 비중이 낮은 것 중에 단위 서비스 기계 번역, 얼굴 인식, 광고 추천, 음악 추천 이런 건 여태까지 계속 있었었어요. 계속 있었었는데 이걸 갖다가 산업에다 적용을 시킨다든지 경영에 지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영역,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쪽에도 적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량을 굉장히 극도로 끌어올려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가지고 못할 수 있는 게 뭐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되게 고민스러운 시점이 되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AI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술에다가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AI로 라이프 스타일과 워크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사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워크 스타일은 직장인이 직장에 나와서 하는 일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의 좌측을 보시면 AI 스피커, OTT, 검색, 여행, 뱅킹,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AI가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디를 잘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앱을 딱 키시면 유튜브 앱은 내가 관심이 있는 동영상만 나오죠. 틱톡도 내가 관심 있는 영상만 보죠. 즉 내가 관심 있는 영상, 내가 관심 없고 안 볼 만한 건 안 띄워줘요. 쿠팡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만 나와요. 그게 AI라는 거죠. 그 AI를 가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불필요한데 쓰는 시간,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찾는데 영상을 찾는데 쓰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주고 내가 가치 있는 데만 내가 가치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치 있는 영상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내가 직장인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우측에 보는 것이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AI, RPA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데 AI로 굉장히 그거를 단순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라면은 협동 로봇이 나가서 단순 반복적인 협동 로봇이 해주고 보다 복잡한 거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만 해줄 수 있게 되는 게 AI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 CRM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겟팅 해주고 그런 단순한 것은 그냥 AI가 알아서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공을 들여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그런 것처럼 내가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보다 가치 있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A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완전히 모든 것을 대체하지는 않고요. 일부분 부분적으로 좀 줄여서 사람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게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편에 고객 케어 콜센터 AICC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KT는 이 AICC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보겠습니다. 그 콜센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콜센터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 통신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무선 결합을 해주세요. 요번 달 요금 얼마예요? 집에 핸드폰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뭐 IP 핸드폰이 안 터져요. IPTV가 이상해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컨택 센터라는 거는 화이트 칼라의 3D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감정 노동이죠. 근데 이 코로나도 됐고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컨택 센터가 바라는 게 뭐가 됐냐면은 인입 채널이 전화 말고도 채팅, 앱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널에서 들어오는 고객 부여시를 해결을 해야만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컨택센터의 고객이 그 전화 오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그 고객도 행복해야 되지만 컨택센터 안에 종사하는 고객 상담사들도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컨택센터의 그간에는 그 통신사의 컨택센터 직원들은 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저도 우리 통신사의 모든 상품을 다 못 외우고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사의 숙련도에 관계없이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이 컨택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도 보다 좀 더 많은 성과가 좀 나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도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웃바운드도 똑같은 상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객에게 전화했을 때는 그 고객에게 맞는 오퍼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화된 AI 컨택 센터에서는 컨택이 굉장히 시밀스하게 그 전화뿐만 아니라 챗봇, 웹페이지, 앱에서 썼었던 이력을 가지고 되게 시밀스한 상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입사한 상담사나 아니면 한 달 혹은 1년을 있었던 상담사나 똑같이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시간 대화 기록이라든지 상담 중에 내가 이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상품을 오퍼하는 게 좋아. 그다음에 오늘 지금 IPTV에서 상담한다면 IPTV의 약정, 그다음에 서비스 채널 번호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를 상담 화면에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띄워줘야 돼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상담사는 되게 심리스하게 상담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아웃바운드 TM,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텔레마케터가 오늘 100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새로 나온 갤럭시를 판다라고 한다면 이 100명한테 전화 거는 순서를 아무 번호나 거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를 살 법한, 갤럭시가 필요한 그런 고객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해라 라고 딱 정해줘야 돼요. 그게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인데 이런 것이 모두 되는 거를 AI 컨택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사업을 할 때 우리 뭐 이거를 뭐 AI 컨택 센터를 갖다가 뭐 판다라고 한데 우리 100번부터 우리 KT부터 안 쓰면은 그게 신뢰가 안 가겠죠. 그래서 저희 KT는 KT의 고객센터에 모든 걸 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KT 고객센터는 사실 상품도 엄청나게 많고 이용 고객도 2천만 에 달하고 서비스선도 4,900만 에 달하고 상담해서 해결해 주는 곳 1,300개 그다음에 월 576만 콜, 약 600만 콜이 들어오는 엄청나게 많은 대형의 컨택 센터입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적용을 했냐면은 아예 복잡한 상담은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전화를 제가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끝! 그게 아니라면은 상담사가 좀 더 일하기 편하게끔 어시스트 기능을 굉장히 잘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AI 챗봇, 보이스봇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업무는 보이스봇이 다 해결하고 끝냅니다. 요금 얼마예요? 요번 달 요금 얼마예요? 약정 얼마나 늘려주세요. 그런 거는 지가 알아서 딱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AI 콜봇이 30만 콜을 지가 다 해결하고 챗봇은 웹페이지나 앱페이지에서 17만 건을 지가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상담 어시스트가 들어가서 원래는 상담사가 상담 요약을 쫙 한 다음에 이 고객은 예를 들어서 최준기라는 고객이 컨택센터에 전화를 했다. 그 상담을 마치고 나면 최준기라는 고객이 전화를 해서 어디 사시는데 IPTV 품질이 불량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적어 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어 놓는데 지금 KT의 컨택센터는 그걸 끊고 나면 자동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다음에 무슨 대화 그 요약은 어떤 건지를 갖다 자동으로 싹 써줘요. 그래서 KT의 상담사는 그걸 보고 잘 요약이 됐네. 고칠 건 이거네. 그래서 요약을 조금만 딱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담 시간 상담 후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이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KT의 상담사들은 약 8%의 비용 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KT의 상담 고객센터는 7,000명이 근무를 해요.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8%의
그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세일즈 센터에서 가서 시간 구애 받지 않고 상담을 더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사람들이 끝내버리고 복잡한 니즈를 가진, 또 복잡한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좀 더 오래 길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컨택 센터는 빨리 끄고 빨리 받아줘가지고 그 상담 그 전화벨이 울리는 걸 갖다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기계가 받아서 간단한 건 다 처리해버리고, 사람이 어려운 거는 사람이 받아서 길게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즉 상담사는 내가 가치 있는 고객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리고 그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그 서비스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게 되었고, 저희는 이거를 그 비용으로 환산해서 이 1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해내고 세일즈도 높이는 결과를 거두었다라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외부에도 사업을 많이 해서 금융권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KT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가진이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PTV 셋탑박스에다가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TV 꺼, TV 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약간 집에 기가진이 가지고 계시는 고객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멍청하고, 얘 뭐 해줄 수 있는 게 날씨나 좀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채널 틀어주는 거 그 정도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초거대 모델이다, 하이퍼클로바다, GPT다 그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말을 잘할 거예요. 멀티턴에 거쳐가지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약간 감정도 전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 나오는데, 이 뒷단에 어차피 KT가 클라우드에서 그걸 바꿔버릴 거기 때문에 기가진이가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똑똑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최근 기가진이는 아마존 알렉사도 같이 들어있어서, 기가진이한테 지니야 그러면 지니가 답변하고, 알렉사 그러면 알렉사가 답변합니다. 이렇게 그 앞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부르는 거에 따라서 어떤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든 아마존이 만든 인공지능이든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AI 은행원이라는 거예요. 그 좌측에 있는 게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만든 AI 은행원이에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걸 왜 만드냐면은 은행마다 그 대리점이 마진이 안 나와요. 사람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하면은 지금 모든 은행 그 신한은행의 모든 대리점에서 그 나오는 수익보다 소울 앱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마 더 크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로지는 기억하고 저게 신한 라이프 광고라는 걸 까먹어가지고서는 좀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가상 휴먼 뱅커, 실제 디지털 휴먼 같은 것들이 좀 될 것이고,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기가진이 같은 AI 페르소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실제로 그 은행들이 저희가 AICC를 만들어서 드리고 났더니, 야 그러면은 너희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디지털 행원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렇게 서비스가 얼굴을 가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고객분들이 다른 걸 물어보시게 돼요. 근데 뭐 실제로 기가진이한테도 심심해, 외로워, 사랑해, 배고파, 나 화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답변을 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가진이가 이런 데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KT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스크린 골프장, 카페, 병원, 호텔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얘가 운반을 해준다든지 서비스를 좀 대신해 주는 것이 있고, 아마도 이 식당에서 로봇이 굴러다니면서 서빙을 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이 서빙을 하는 거를 떠나서 이 트레이를 들고 실제로 막 그런 거는 기계가 하고, 사람 종업원은 가서 오늘 음식이 맛있었어요, 오늘 서비스에 불편한 번 없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휴먼 대 휴먼의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게 손님도 식당도
훨씬 더 만족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게 될 것이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집안에서도 저게 좌측 우에 떠 있는 게 알렉사 스피커에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놓은 아마존에서 만든 가사 로봇이고요. 좌측에는 아래쪽에 좀 약간 무섭게 생긴 펩시맨처럼 생긴 아이가 펩시맨 되게 옛날 건데 그 테슬라에서 만든 사람의 체중과 비슷한 무게를 갖는 테슬라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측에 있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예 로봇을 만들 때 저런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저렇게 무거운 거를 드는 걸 떠나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못 일어나시는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저걸 차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뭐 안 살 이유가 없죠.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도 되고 몸도 많이 아파지게 되는데 저런 로봇은 당연히 수요와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AI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즉, 그 복잡하고 귀찮은 일은 AI가 다 해주고 AI가 손을 좀 빌고 사람이 좀 더 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 줄 수 있는 게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디지털 행원 로봇이나 이런 쪽에 그 많이 어, 활용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까지 일단 들었는데 혹시 AI 관련해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예, 뭐 없으시면은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는 사실 AI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죠.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기존 데이터 관리 도구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셋을 보통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3대 요소 그러면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런 3V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빅데이터 정의는 세상을 디지털로 복제해주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되게 찬성을 합니다. 즉 디지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를 갖다 카피를 해주고 그 안에서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것이고요. 저렇게 그 거대한 그 건축물 혹은 기계 장치들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실험을 할 때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거를 비용 절감하면서 디지털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역시 근본적으로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모든 센서와 모든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측도에서 인사이트를 뽑고 그걸 갖다가 디지털 환경에서 그대로 구현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벌어질 것인지 리얼 월드에서 무엇이 생길 것인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AI 모델을 얹으면은 내가 이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 결정을 하거나 의사 판단을 내릴 때 프리딕션을 해줄 수 있는 게 AI와 빅데이터의 결합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시장 트렌드를 보자면 맞춤형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객이나 어떤 기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픽업을 해가지고 타겟팅을 해주고 세분화를 세그멘테이션을 해줘서 마케팅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맞춤형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마이 데이터 때문에도 분석을 하고 내가 데이터 주권 때문에도 내가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고요.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KT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뭐 세상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 걸 갖다가 저도 잘 모르겠고요. KT의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KT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데이터에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고 요거를 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어디서 이동을 하고 어디서 쓰는가. 그러니까 그 이동 통신에서 나오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고객의 특성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가구. 이 사람이 어떤 가구에서 저희는 왜냐면은 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유선 통신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유선 통신은 가구 단위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구의 특성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것처럼 결혼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SNS에 어떤 족적을 남기냐의 비정의 데이터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고객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어떤 소비를 하느냐를 KT의 그 그룹사인 비지카드와 결합을 해서 고객이 어떤 금융 데이터를 소비를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다른 저희가 그걸 단독으로 쓰면 좀 문제가 있을 텐데 다른 기업과 결합을 해서 고객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제공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그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사랑받았던 그리고 아주 잘 쓰이는 게 그 이동 데이터입니다. 사람의 이동 데이터고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통신 기지국에서 그 기지국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KT가 전체 마켓 쉐어가 30%이기 때문에 요거를 30%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 모수를 갖다가 낼 수 있고 그러면은 상주인구, 비상주인구가 나뉩니다.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그 주소지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근데 통신사의 리얼 유동인구 데이터는 서울시 혹은 인천시의 생활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도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거를 납품을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떤 경로를 가져서 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보게 될 수 있고, 요거를 관광정보가든지 이런 거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특정 영역에 들어오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방문을 한다든지 분석 영역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설명을 하면 좀 지루하니까 동영상을 하나를 좀 한번 보고 좀 가보실게요. 예, 요거는 저희가 롯데 쇼핑과 같이 가면 결합을 해서 한번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잘 보셨습니까? 저거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데이터를
여러 기관이 합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는 마이데이터라는 제도이고 하나는 데이터 3법에 의한 가명결합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서로 기관이 분석을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길이 좀 열렸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저런 걸로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럼 소위 말해서 롯데 쇼핑은 내가 어떤 고객이 어디서 오는가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VMD라고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좀 더 잘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온라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온라인 쇼핑에서는 네이버에서 타고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처럼 물건을 살 때 네이버를 타고 들어가면 쿠폰이 붙고 네이버를 안 타고 들어가면 쿠폰이 안 붙고 뭐 이런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는 경로 추적별로 타겟팅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미 좀 가능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동에 대한 데이터 말고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도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290종의 관심사별로 쇼핑, 엔터테인먼트, 피트니스, 웰빙,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구분을 해요. 그러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나면은 이 사람의 피드에 어떤 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어떤 광고를 띄워야 되겠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밑에 KD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문자 기반으로 커머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동의 받은 분들한테 문자를 드려가지고 어떤 관심 있을 만한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을 만한 고객들한테 아이에 관한 것들 혹은 그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고객들한테 애완동물의 그 사료, 그다음에 유기농 사료 아니면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 갖다가 광고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외부 융합 분석까지도 똑같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KT의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360도 프로파일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오퍼링을 해야 된다를 갖다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T 자사의 데이터만을 써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데이터를 갖다 결합을 했을 때는 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이 고객의 프로파일을 해서 그러니까 가구의 상주 시간이라는 거는 이 무선 이동국이 예를 들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는다. 어떤 가구 안에 집안에 머물러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잠을 자는 곳은 저녁에 야간 시간에 거주지는 이곳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주 지역, 그다음에 마케팅 반응 지수 이런 것들 갖다 만들어내고 금융이랑 커머스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주거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 활동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를 좀 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이데이터를 토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증권사 앱에서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동의를 함에 따라서 분석이 입체적으로 가능해지죠.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분들은 토스에서 내가 그 금융상품 오퍼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KT도 이동이나 금융 데이터를 갖다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상으로 20대 후반의 이정재라는 고객, 뭐 40대 초반의 송혜교라는 고객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각각의 소비 금액과 대출이랑 그다음에 신용 점수 같은 거를 보고 어떤 데다가 좀 더 쓸겠다 그런 그 지수 같은 거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빅데이터는 사실은 공공 쪽에다가 좀 더 많이 좀 공공 쪽에다가 먼저 저희가 상용화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공기관들의 그 업무를 갖다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했었는데 그 사례를 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 솔루션이에요. 저희가 안산시에 대부도가 있는데 대부도에서 관광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오는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제일 많이 온다 그러면은 경기도 시흥시에다가 마케팅 자원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서 관광지에서 오는지 그 다음에 그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했었었고 관광 수요를 예측하고
그런 관광 상품을 설계하고 축제 이벤트를 할 때에도 과거 방문 패턴이라든지 관광객의 프로파일, 그다음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그 시기별로 지역별로 어디서 많이 오는지 그걸 잘 봐서 프로모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사실 이거는 우리 연구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전국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을 KT 데이터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품과 유효성이 검증이 된 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이 상권에 대한 게 있습니다. 보통 기존에 배우지 상권이다 그러면은 약간 주관적으로 블록 단위로 이렇게 네모나게 딱 자르세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이게 여기는 요런 블록이야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정보를 주고 있고 요걸 업데이트 시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더 마이크로하게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그런 걸 좀 보면 굳이 상권이라는 건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 기반의 배우지 기반의 과학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고, 이 한 건물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든다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권 데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1분만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전화가 하나 와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지자체들에도 좀 보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상권을 알면은 소상공인들 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뭐 대충 큰 프랜차이즈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죠? 그런 걸 갖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내 가게가 어떤 사람들이 오고 내 상권 안에 내 가게랑 유사한 가게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들이 매출이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고 내 가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닌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 분석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나가게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무료로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이런 리포트를 바탕으로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상품 기획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가 이제 자유도가 주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 잘나가게라는 상권 프로덕은 몇 번 이제 언론 같은 데다가 이제 한번 홍보를 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례죠. 심야 버스를 갖다가 노선을 바꿀 때 저거를 쓰는 거였는데, 저거는 사실은 우리 연구원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버스 노선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를 잘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버스 노선 같은 걸 바꿀 때 이익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설득을 할 때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릴 때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노선을 바꾸는 게 맞아요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을 만들 때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민들 설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건데, 사실 이거는 한번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에도 저희가 질병관리청이 잘 썼죠. 팬데믹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쓰일 거라고는 만든 저도 상상을 사실 잘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좋은 걸로 뭐냐면은 해수욕장 실시간 혼잡도 신호등이라는 걸 해서 저희가 해수부한테 납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해수욕장이 딱 뜨고 사람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갖다가 초록등, 노란등, 빨간등을 키우는 건데, 저거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저희가 유동 인구와 CCTV 분석을 갖다가 같이 결합을 해서 저걸 마찬가지로 저걸 그, 이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번 서비스 해봤었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사람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기 안 몰린다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띄워가지고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좀 빠르게 AI 빅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AI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업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 기술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을 가지고 경영 혁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거는 사람이 완성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AI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는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그 기술만 가져간다고 해서 성공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어디다 적용을 해서 어디다 쓸 건지도 굉장히 잘 골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AI 빅데이터까지 갈 것 없이도 비대면 환경에서 사실은 어떻게 문서를 만드냐만 가지고도 크게 바뀝니다. 이 사례가 뭐냐면은, 그 우리 연구원들도 그 재택근무 많이 해보셨나요? 그 재택근무 많이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재택근무 안에서 비대면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미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다 했습니다. 셧다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재택근무로 다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아예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부, 서부가 나눠져 있고 연구소도 막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로 일하는 방식을 바꿨대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혹은 워드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내 하드에 저장된 물건을 갖다 이메일로 첨부를 해서 보내시죠. 그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 좌측에 있는 게 MS 오피스 아이콘이고 우측에 있는 게 구글 닥스 아이콘인데, 전부 다 모든 걸 구글 닥스로 바꿨대요. 구글 닥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서를 작성할 때서부터 내 문서가 아니에요. 내 문서가 아니고 구글 닥스에 작성하는 거는 약간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문서를 쓰는 것이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쓸 때서부터 공공의 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갖다 구글 닥스에다 올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이 비대면 시대로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문서로 내 노하우를 남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미팅을 말로 못 하다 보니까 나도 앞에 사람이 문서를 남겨주지 않으면 답답해서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내에 구글 닥스 다큐멘트가 쌓이기 시작을 했고, 내 문서가 아니라 같이 사용을 하는 문서이고, 쓸 때서부터 그 메일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을 해서 나오면은 바로 딴 사람이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그 문서와 난리지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바뀌었대요. 실제로 이런 간단한 기술의 차이로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나 빅데이터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파워풀한 도구로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을 잘 한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월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디다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잘 결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저희 회사에서는 ABC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ABC 가진 혁신 기술을 가지고 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한다라는 제 경험담, 이건 진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을 갖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관심이 있으실 것인데, 이런 ABC 기술을 가지고 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혁신 활동을 이루어 나가고 관계자들을 설득을 하다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